팟캐스트란 인터넷을 통해 듣는 라디오로 이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방송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여론 팟캐스트가 등장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각의 가치관, 성격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사회 분야의 경우 더욱더 다원화된 견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사에 있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팟캐스트라는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분들, 첫 번째 팟캐스트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뉴욕타임즈를 시작할 때 첫 멘트가 그거였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을 진행하며 굉장히 많은 닭을 먹었습니다. 혹자는 아니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닭을 먹냐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닭집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이 닭집에서 닭을 열심히 튀기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얼굴입니다. 과거 그를 둥이라고 불렀어요. 귀염둥이. 둥이 기자, 김보엽 기자 소개합니다. 원래는 그 시사게이트를 진행하면서 그거를 좀 많이 지웠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부른 사람은 김어준 총수였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부르니까 그렇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잊어주시고요. 생각해보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까요? 네. 아무튼 닭집에서 닭은 네. 특정 인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냥 보통 명사 닭이죠? 그렇죠. 닭은 매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다. 앞으로 말 나온 김에 닭 요리 레시피도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닭이 맛있다. 동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코너 하나 장만해가지고 요리 소개도 하겠습니다. 자, 제 인사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송채경화 기자와 함께 이 쇼를 꼭 필요하고 재밌는 닭집 쇼로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은 한겨레 신문, 네,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치부에서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뭐 이런 거 진행하는 게 처음이어가 좀 얼떨떨한데 앞으로 재밌게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자,
한겨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 TV 부장님이 첫 프로그램의 조회수가 20만이 안 나오면 프로그램을 내리겠다. 웃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방송이 업로드 되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당 10회 이상씩 클릭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코너를 또 저희 PD가 만들었어요. 송채 경화 기자의 KFC 이슈 브리핑이라는 코너. 자, 이 코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 새누리당의 박승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이런 제안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시라고 하면 외국에 더 잘 알릴 수 있어서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카키 마사오시라고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붓을 원수,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추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마치 북한 방송에서 하는 것 같은 강한 표현인데요. 집권 2년차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절박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보면 자신의 성씨처럼 박이 많습니다. 통일은 대박, 인사는 쪽박, 경제는 명박, 서민은 피박.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로 판명됐는데요. 중국 동포 이마무개 씨의 자술서 역시 조작되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 돌려막기 열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카드 돌려막기 혹은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떨어져서 화제인데요. 하늘에서 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에는 낙하산들이 줄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친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84개 기관에 114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당선인 시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 이랬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까지 KFC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이슈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KFC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제목이 무슨 뜻이냐? 뭐 FC를 많이 쓰는 데는 코리아 풋볼 센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곡동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또 이 조어를 할 수 있어요. 코리아 페더레이션 오브 커뮤니스트. 그분들이 보기에 다 공산당이잖아요. 이게 재밌으라고 한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실패했고요. 켄터키 프라이드가 아니라 켄터키 플라이드. 켄터키에서 난 적이 있는 닭. 켄터키 비행닭이라고 할 수 있죠. 응? 또는 켄터키 프리치킨. 켄터키 자유닭연맹. 켄터키 주에서 항의할 경우에 저는 한글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 K는 영어가 아니라 겐터키. 인칭 대명사죠. 겐은 터키산 치킨이라는 뜻입니다. 터키산 닭 공동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제목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제목을 바꾸기 전에 협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모시는 손님은 어렵게 모셨어요. 사실은 이분이 오늘 검찰도 다녀오셨습니다. 최근 언론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죠. 네. 언론에서는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조작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간첩이 스스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국정원 조작 사건.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직접 모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분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세간에 알려진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는 김용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저렇게 준수한 용민이도 있군요. 네, 살이 살짝 빠진. 이 사건이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지명도 너무 많이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의문점도 많아요. 아니 왜 여동생은 그런 진술을 했을까? 그리고 문서가 너무 많이 등장해서 도대체 뭘 조작했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죠? 오늘 다 정리. 혹시 한겨레 출입하는 송채 경환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출입 기자입니다. 편집해주세요. 새누리당의 반응 먼저 잠깐 전해주신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간첩 사건이라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간첩이 있다 이러면서 그것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작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그때는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는 이제 브리핑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2월 23일인가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막 이렇게 세상에 국정원이랑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건이 변해가면서 조선일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 이후부터 좀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국정원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수순에 있습니다. 편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가 좀 부족한가요?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얘기 쭉 진행하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세요. 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신 김보엽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편집해 주시고요. 지금 새누리당 입장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도 얘기를 하잖아요. 몇몇 증거들이 조작이 됐다. 그런데 서류 몇 장 조작했다고 이미 간첩인데, 간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까지 서류 몇 장 위조했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서류로 간첩을 만든 건데 그 서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하지만 그다지 쓸모없는. 그럼 편집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몇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첫 번째, 1심이 무죄된 건 아시죠? 1심이 무죄가 됐는데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그다지 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언론에 최초 보도된 거는 작년 1월 21일경쯤에 동아일보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 10,000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라고 해서 대서특필했고, 굉장히 새 벽두부터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사건이 진행이 2월 26일경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해서 1심이 진행이 되고, 8월 22일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얘기했던 가장 유력하고 유일했던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했던 허위 자백이 있습니다. 그 허위 자백이 여동생이 나중에 법정에서는 내 말은 고문을 당해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해서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에 이제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왔는데요. 1심 무죄에 의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제 국정원은 이제 이를 갈았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여기서 반전을 깨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결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유우성 씨가 간첩, 북한에 미립북을 해서 간첩으로 포섭됐다라고 했던 시기에 마치 실제 진짜 북한에 갔다 온 것과 같은 출입경 기록, 이것을 이제 증거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과 검찰이 굉장히 위조 여부 공방에 대해서 좀 많은 법정 싸움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발급받았다고 했으니까 중국 당신네가 이게 진짜 발급한 게 맞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출입경 기록 진본과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위조본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중국 정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올 2월 14일 날 검찰이 낸 문서 3개는 모두 다 위조다라고 답변이 왔고 변호인이 낸 문서 2가지가 있었는데 그 2가지는 모두 다 적법하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질문할 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함부로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작된 거는 2013년 1월부터요. 그죠? 그러면서 서울시에 누가 있어요? 박씨 아저씨가 있잖아. 서울시에 간첩이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럼 박원순이 간첩을 채용한 거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그 서울시 공공기관에 간첩이 활약하고 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네. 팩트를 정정하자면 그 유성 씨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렇다면 채용을 언제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오세훈 시절에. 그러면 제가 아니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스토리가. 자, 그러면 그냥 화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였습니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딴지일보의 총수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폭넓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댓글 보시겠습니다. 네, 현구 마누라님입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아쉽네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개그 프로보다 재밌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파파이스. 보고 듣고 열심히 배워가며 시청할게요. 화이팅! 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귀염둥이 곰돌이 뿅뿅님,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님입니다. 김어준 볼맨에 남자가 봐도 멋있다.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한 칭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팟캐스트입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 만나보시죠. 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노유진의 정치 카페 5회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피곤들 하시죠? 네, 왜 피곤하셨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치 카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슈들이 있죠. 우선 청문회 앞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면면인데요. 정말 스펙들이 화려합니다. 한일 역사 논란, 군복무 특혜, 제자 논문 가로채기, 북풍 조작에 정치자금 배달, 심지어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치기. 이건 참 독특한 스펙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네. 예, 문창극 씨를 총리로 지명해놓고 2주 가까이 지명 철회도 못하고 또 그 강행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청와대스러운 구성인데요. 아마도 헌정사상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21일 밤에 벌어진 사고죠. 참사와 참극이 계속되는 마당에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관할 GOP에서 총기 난사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5명의 장병이 사망하고요.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특권층에게는 대학원도 병행하는 천국 같은 군대가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지옥 같은 형실. 정말 화가 납니다. 들으셨죠? 우리 지금 6월 23일 낮에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문창극 총리 지명자 출근했더라고요. 네. 지금 그 고성에서 강원도 고성에서도 지금 무장 탈영병 에 대해서 횡포임박이라고 좀 전에 나오던데. 예, 그 군 당국에서 지금 투항을 설득 중인데 서울에서는 이제 문창국 내정자에게 또 투항을 설득 중인 동시 진행형입니다, 사실. 예. 예. 하나는 굉장히 하나는 비극이고 하나는 희극입니다. 예.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문창극 씨 좀 얘기를 좀 더 할까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지난주부터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네. 아니 그래 청와대와 뭔가 좀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귀국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그럼 분명히 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왜 근데 투항 오늘 안 하는지 한번
노 대표께서 임명된 지 그 내정자로 임명된 지가 이제 6월 10일이니까 벌써 열 이틀 2주일 다 예, 됐죠. 2주가 다 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참 이건 뭐 코미디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문해창작 극 임금만은 분명한데 문창극이라는 이름 뭐 주인공의 문해창작극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것은 잘못된 그 인사였구나라고 시인을 하는 게 마땅한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예. 근데 이제 그걸 시인하기 싫은 상태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실은 늘 책임 총리가 없어서 문제라고 얘기해 왔지만은 책임 총리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 대통령이 없는 게 문제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문창극 씨와 같이 버티기 또 이렇게 내정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게 실제로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총리가 필요하고요. 총리도 일을 하려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대통령이 누군가를 총리로 지명을 할 때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교감과 인간적 신뢰 또 정치 철학이나 국정 운영의 방향과 관련된 이제 공감이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정도라면 이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와서 국민 70% 이상이 지금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쯤 되면 이제 문창극 씨가 이게 참 내가 총리로서 적합지 않은 사람 같아서 뭐 내가 물러서겠다. 대통령한테 지명 처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해야 이제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뢰나 공감이 있는 관계라면 예전에 뭐 전에 다른 정부에서 이렇게 지명 처리를 할 때도 보면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통령이 미안하게 됐다. 당신 꼭 시키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나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이렇게 돼 있으니 당신이 지명 처리를 요청을 나한테 해주면 내가 또 받아들여서 하는 형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풀릴 문제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창극 씨 사이에 그런 정도의 교감이나 공감이 원래 없던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 하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전화해서 툭 터놓고 이만저만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대화를 못하고 밑에 사람 시켜서 보내가지고 아마 뭐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문창극 씨 입장으로서는 나는 못하겠다. 나도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겠다면 나로서 물러서지만 왜 나보고 다 뒤집어 쓰라 그러냐. 이렇게 돼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편집해서 24일 날 화요일 날 우리 방송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해결될까? 제가 안 된다는데 저는 500원. 지난주에는 제가 사퇴 안 한다는데 500원 걸었었는데요. 저는 된다는데 300원. 그게 500원이란 거액을 걸 만한 일은 아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 게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로 이제 그 내정되었다가 스스로 물러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정되었을 때 된 날 언론에서 어떻게 통보받았느냐, 대통령이 직접 전화 왔느냐 했을 때 직접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전례를 비춰볼 때 문창극 내정자도 아마 대통령의 뜻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지금도 비서실장과의 대화 속에서 끝내기를 아마 희망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게 참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에 비춰보면 이해찬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본회의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 총리가 그 당시 국회의원인데 이제 본회의 하다 말고 전화 받고 청와대로 가서 거기서 마주 앉아가지고 당신이 총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총리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걸 꼭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주고받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적어도 총리하면 대통령이 인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계열사 사장 임명할 때도
다 면접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래 하는데 일국의 총리를 지명하면서 밑에 사람 시켜서 통보하고 또 이제 이 철회할 때도 또 밑에 사람 보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총리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총리관이죠. 총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런 진지한 어떤 국정 운영의 그게 어떤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조력자 같아요. 예. 파트너라기보다는 거의 뭐 의전용 병풍처럼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선 부리듯이 하나? 그러니까 병풍하고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대회 보니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그 윤창극 씨그 발탁할 때도 그 윤창중 씨 참 그 윤창극 둘이 비슷해요? 둘이 되게 비슷한데 그 컬럼 보고 우리가 보면 황당한 컬럼인데 그거 보고 감명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창극 컬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거 받고 감명을 좀 줬을 감명을 거예요.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언론이니까 뭐 해먹어야 얼마나 해먹었겠냐. 그래서 이제 청문회 통과용으로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윤창극 씨 본인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친일인 걸 문창극이라니까. 문창극 씨 죄송합니다. 너무 헷갈리네. 근데 그 본인은 그러니까 그 주관적으로는 애국자예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친일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시켜달라 그랬냐?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그 속된 말로 하면 듣보잡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딱 발탁돼가지고 해놓고서 멀쩡인 사람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 거기에 대한 굉장한 주관적인 억울함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각하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지 달래야지. 달래야 되는데 각하 성격이랑 이분 성격이랑 또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자존심 있잖아요. 그걸 좀 못해가지고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총리를 사람 보내서 통보하고 또 밑에 사람 보내서 그만두라 그러고 이러는 행태가 다 이제 유신부활이에요. 그 대통령이 아니라 왕처럼 군림하던 시절에 예, 누구 뭐 영의정 시키려면 도승지 보내가지고 영의정 시키고 이러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따 언론에 관해서 다룰 텐데 참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예, 이어서 이제 지금 전방에서 일어나는 그 참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예감이 참 안 좋거든요. 계속 이런 사건이 계속 불행한 사건인데 자꾸 금년 터져 들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금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군대 있을 때 군대 갔다 왔어요? 저 군대 갔다 왔죠 당연히. 전 보직이 3개였습니다. 훌륭한 분이네. 당번병에다 통신병에다 번역병까지 그 보초까지 있었어요. 저. 근데 병장 되니까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이게 제대하기 싫더라고요. 좀 솔직히. 왜냐 어차피 사회 나가면 내가 떠들어보면 애들이 재미없어요. 군대 얘기.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나를 알아주는 애들, 내 얘기 들어주는 애들 내무반에 있고 병장이면 별로 이렇게 약간 불편한 것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제대 며칠 남기고 사고를 쳤단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노 대표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하실 진짜? 말씀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안 갔다 온 줄 알아. 근데 지금 제가 아침 보도를 보고 놀란 것이 이 22사단 전 22사단은 그 여기 통일전망대에 있는 곳입니다. 예, 고성. 옛날에 예. 동경사라 그랬죠. 예, 그리고 그전엔 88여단이었어요. 지금 남북이 사실은 합의된 대로 하면은 이 22사단 지역 해안가 지역을 지금 도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금강산을 육로로 갈 수 있게 합의해놓고 사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인데 이게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사실 합니다. 좋죠. 거기 예. 자연은 정말 그럼요. 좋죠. 근데 이 22사단의 관심병사가 A, B, C급까지 하면은 약 20%에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유난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여전히 그 과거의 군 문화가 그대로 그런 관습이 이제 내려오는 속에서 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또 세태나 문화를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벌어질 수 있는데 이 군 복무 제도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사실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강제징집하는 징병제를 갖다가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징병제 골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좀 사회적으로 이제 부적격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 신앙이라거나 또는 다른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복무 제도를 갖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대체 복무제의 좀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병력 자체를 갖다가 이제 수를 줄이는 그런 어떤 그 뭐 남북 간에 이제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군축 문제와 더불어서 복무 제도에 대한 어떤 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그 고성군에 인접한 지역에서 GOP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GOP 근무는 굉장히 고립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뭐 PX가 없다든가 뭐 이런 좀 복지 면에서 좀 뒤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는 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매우 고립된 소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제 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근무를 서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후방에 있을 때보다 전후회라고 하나요? 어떤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GOP 소초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임모 병장이 지금 제대 석 달 앞두고 있는데 이 후방 지역 같으면 술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술도 일체 안 들어가는 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평소 소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임모 병장이 이 인간적 자존감 이런 것을 크게 다치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일반적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후속 보도들을 더 봐야 되겠지만 노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최근 한 15년, 20년 동안은 1년에 그 출생아 수가 5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절반이 남자라고 하더라도 25만 명인데 해마다 20만 명씩 징집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본다면 군 병영의 문화를 개선하는 더 민주화하는 그런 조처도 필요하고 동시에 남북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기장을 완화시키면서 우리 군을 좀 더 숫자가 줄어든 기술과학군 중심의 강군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자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그보다 조금 더 긴 사회 복무를 선택하게 하는 독일식 제도 이렇게 참여정부 때 그 방안을 만들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폐기를 했었는데요. 뭐 병력 규모를 한 40만 명대로 이렇게 줄이고 기술군을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의 뭐 산업체 근무 특례는 다 없애고 사회 복무와 현역 복무.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 복무는 전부 장애인 시설이나 이제 노인 생활 시설이나 사회에 그늘진 곳 그리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야 되지만 지원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에서 이제 복무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큰 틀의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보면은 정말로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아니 네. 실제로 있죠. 있죠.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꼭 참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사실 군에 그 체질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있어요. 아니 그리고 꼭 그래서 문제되는 사람만 안 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적합한 사람인데도 본인의 양심과 또는 이제 그 신앙 때문에 그렇죠. 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이제 존중해주면서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죠. 예, 지금 안타까운데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님들 지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환 권유하는데 가서 아유 그건 뭐.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마음도 그렇겠지만 또 그 가해자 부모님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가해자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한 5년 지내면 군대 가야 되는데. 딴 거 생각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 마음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두 번째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진행자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 세 사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가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댓글 보시겠습니다. 네, 홍익인간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듣기 편하고 좋아요. 세 분 다 매력 덩어리라며 칭찬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사랑님입니다. 매번 고맙습니다. 무관심했던 정치 뉴스 노유진을 들으면서 많이 배워나갑니다. 라며 그동안 무관심했던 정치 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화치밀어님, 목소리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아지는 방송, 숨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잘 듣고 왔습니다. 팟캐스트는 특성상 인터넷이란 매개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팟캐스트, 앞서 소개해드렸던 팟캐스트와는 달리 힙합 가수에서 팟캐스터로 변신한 UMC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마지막 팟캐스트 들어보시죠. 서비스 신청 6개월째 기계만 가져가고 수리는 안 해주다가 지금은 그 기계 우리에게 없으니 소비자가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가전회사가 있답니다. 작은 회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한국 회사 아니냐고요? 역시 아닙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견제받기 가장 힘든 시장 권력을 지닌 회사 중 하나지요. 2014년 6월 두 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슬로우 뉴스와 함께합니다.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기준 제가 이제 서버에서 확인한 오늘 기준으로 XSFM에 접속한 청취자가 가장 많았던 10개의 해외 도시, 요코하마, 도쿄,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 싱가폴, 하노이, 엘라베마의 오번, 캘리포니아의 댄빌, 글렌도라, 브리, 헝가리 패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헝가리는 뭐죠? 헝가리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밖의 도시잖아요. 캘리포니아 글렌도라가 난 더 이상해요. 그래요? 작은 동네일 것 같아. 엘라베마 5번이 있으면 6번도 있나? 아 거긴 오버ን이라 아마 그렇구나. 6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분들 오늘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XSFM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가정주부 이용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가정주부라고 저를 지칭하는지 이제 결혼해보니 알겠더군요. 이틀 만에 알았어. 예,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알았으면 이거는 이제 생활을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결혼하신 분이 아마 알려주셨겠죠, 말로. 자긴 주부야 이렇게. 네, 주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용입니다. 지난 79회 어제에는 이 지자체 조례와 국가의 관련법 미비라는 틈을 뚫고 자라는 견제받기 힘든 권력 하나 만났습니다. 즉 재개발 조합이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을 위시한 이 조합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주 신박한 기술로 시장을 점령해서 소비자의 사정을 살피고 돌봐야 될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큰 힘을 지니게 돼서 뭔가 여러 가지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초거대 기업을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번 회부터 말이죠. XSFM의 진짜 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 갑자기 조악해진 음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음질이 좀 많이 이상해졌을 거예요. 아마 저희들도 지금 녹음을 끝내고 나가서 들어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지방선거 전국을 맞아서 그리고 독립을 맞아서 잠시 성신여대 근처 옥탑방에 몸을 숨겼잖아요. 거기는 녹음실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없는 어떤 4층 신호를 밝힐 수 없는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사실상 옥탑. 네, 스튜디오인데 상당히 방공호 느낌의 사운드 이펙트가 나오죠, 청취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문제없이 들리도록 만들겠는데 하여간 이것이 XSFM의 본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돈만 벌면 바로 수정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냥 묻히기에는 아까운 보도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기레기일 때도 많지만 갑자기 제대로 된 기자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뭔가 취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묻히면 너무 아까운데 이걸 묻히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오버런에 사시는 분이나 하노이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XSFM이 몇몇 언론사들과 기사 제공 협약 MOU를 구두로 맺었어요. 그냥 지나는 말로요. 몇 마디 했단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귀자 이러고서 딥키스한 것 같은 구두로. 네,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했습니다. 네. 슬로우 뉴스와 함께하는 시사 되새김질. 조금 전에 저희 둘이 앉아서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XSFM과 MOU를 맺었다는 사실 모르고 계신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언론사 슬로우 뉴스의 민노 씨 편집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바빠 보이세요. 지금 제가 봐도. 네. 죄송합니다. 아, 늦었어요 제가. 아, 네. 조금 예. 늦으셨는데. 예. 네. 그리고 이 동네가 또 지하철역도 근처에 없고 오지라. 예,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버스를 한번 탔는데 네. 거꾸로 탔어요 제가. 그죠. 종종 그런 일을 벌여요. 맞아요. 어디 갈 때 버스를 타겠다고 이제 마음을 딱 먹었을 때부터 보통 불행이 잘 시작되잖아요. 서울 버스 왜 이런지. 아니 버스가 막 다가와서 욕심이 나서 저번에는 국내 맞기 욕심이 때문에 났다고요? 네. 예, 욕심이 나서 그냥 탔어요. 네. 맞는 것 같아. 방향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 동네를 크게 한 바퀴 삥 돌아가고 예, 훑어서 오는 마장동을 훑어서 오는. You just activated my 트랩버스. 너무 죄송해요 진짜. 예. 흑형 기사가 웃고 계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각까지는요. 책임을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지금 주인공을 애플 코리아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애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애플이라는 이름이 앞에 달려있는 모 가전회사, 컴퓨터 만들고 전화 만드는 회사와 그렇죠. 이 회사가 만든 물건을 하셨다가 피보신 어떤 개인 사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흔해 빠진 가전제품 AS 맡겼다가 독박 쓴 얘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유니크한 게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이 회사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수리였는데 맡겨놓고 7개월째 아직 못 받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슬로우뉴스.kr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는 있는데 보고도 옆에 있는 이용도 저에게 물어봤고 저도 살짝 궁금합니다. 아니 이 일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두 가지를 추론을 하는데 일단 맡겼고 부분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서비스 센터에서 대답을 했고 네. 그 대답을 신뢰를 해서 맡겼는데 네. 5일 뒤에 전화가 와요. 오원국 씨께. 오원국 씨라는 네. 광주에 사시는 분께서 맡기셨어요. 현재까지 피해자로 추정되는 분 오원국 씨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투사 이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소비자 예. 투사. 네. 소비자 싸움꾼. 네. 원국 씨께서 맡겼고 애플에서는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5일 뒤에 전화가 와서 이거 못 고치겠다. 34만 원 내고 네. 리퍼폰으로 바꿔가라. 리퍼. 이거 뭐 그 애플 서비스 센터 가 보면 흔히 듣는 얘기죠. 그렇죠. 네. 34만 원을 내라. 34만 원을 내라. 그래서 원국 씨께서 뭐 개인적인 사정상 뭐 유동성의 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33원 아깝다. 그죠? 예. 34,000원도 아니고 예. 아깝다. 그냥 불편하지만 쓰겠다 그냥. 왜냐하면 나는 유동성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소비자는. 어차피 나는 6를 사겠다. 라던가. 예,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버티겠다 나는. 예. 이 뭐 부분적으로 고장 났으니까 수리를 맡겼겠죠. 네. 액정이 약간 틀리고 배터리가 급속하게 방전되는. 오, 그거는 원래 한 달 안에 제가 아는 한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그거 한 달 안에 갖다 맡기면은 그냥 새 걸로 바꿔 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지금 1년 아닌가요? 1년입니까? 무상 AS. 그렇습니까? 저는 한 달 만에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의 제품을 쓰는 유저들이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겁을 먹고 있잖아요. 서비스가 잘 안 될 것이다. 저도 좀 겁을 집어먹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한 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다가 뭐 배터리 빨리 방전된다, 뭐 색깔이 좀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 이제 뭐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서 갖다 줬더니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예. 그건 제가 뭐 좀 더 확인을 하겠지만 보통 무상 기간은 1년이고 네. 1년 동안 별 그 소비자의 어떤 과실이 없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혹은 기기의 어떤 성능에 기본적인 성능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네. 당연히 어떤 부가적인 내 돈 내지 않고 당연히 수리를 받겠거니라고 믿는 것이 네. 통상인데 5일 뒤에 전화가 와서 34만 원 내고 찾아가라. 리퍼 받아라. 리퍼 폰으로 찾아가라. 네. 원래 폰을 돌려달라. 네. 라고 했어요. 근데 아래- 애플의 정책상 돌려줄 수가 없겠다. 여기서부터가 황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동성 위기도 있는데
어찌 리포폰을 돌려줄 수가 예. 있겠느냐? 예. 이 사용자야. 예. 라고 애플이 도리어 서비스를 맡겨놓은 물건을 못 돌려주겠다고 나왔던 거. 여기서부터 예, 황당해지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220일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 슬로우뉴스의 민노주 편집장님께서 직접 정리해주신 오원국 대 애플 코리아 크로니클을 잠깐 살펴보면서 얘기를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2013년 11월 14일에 오원국 씨가 다른 여느 고장난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서비스를 신청하고 애플에다가 핸드폰을 맡깁니다. 애플은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편집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5일 뒤인 2013년 11월 19일에 무슨 스마트폰 AS 얘기하는데 작년 11월 얘기를 하고 있다. 오원국 씨가 수리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리퍼폰을 줄 수 있으니까 34만 원을 내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나는 리포폰 안 받을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하시죠. 선언을 하십니다. 유동성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오원국 씨는 국민신문고에 이 건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억울하면은 뭐 그런 행동들을 하시죠. 보통 이런 예. 행동이 네. 이런 리액션이 나왔던 계기는 아마도 애플이 전화 못 돌려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었겠죠.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 이 정책이 뭔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애플 측과 전화를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변호사, 소비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과도 상의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동원해 봤지만 그 정책이라는 게 무슨 정책인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혹시 뭐 애플 이거 민주당만큼 어렵군요. 혹시 뭐 야권에 있나? 야권에도 없나요? 경실련 산하의 소비자 정의센터라는 곳에서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약관을 지금 분석을 하고 네. 예, 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2주째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딱히 이게 어떤 문제인지가 아직 명백하게 파악은 안 됐고 네. 어쨌든 불공정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해서 약관이 불공정하면 이건 약관은 소비자와의 약속이고 계약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으로 한번 심사를 해달라. 네. 쉽게 말해서 뭐 일반 용어로 하면 고발하는 네. 이런 청구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맞는 장상 상당히 황당한 사건인데. 예. 아 이게 한 2시간 얘기한 것만큼의 황당함이 몰려오는. 이게 그러니까 사안은 한 방에 피로가 확. 이 사안은 너무 단순해요. 이게 뭐 들으면은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 사건을 이런 일이 있었어. 너 한번 들어볼래? 라고 물어보면은 막 되게 진짜 못 믿어 하세요. 네, 일단 시작 발단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AS를 맡긴 물건인데 AS 맡은 회사에서 이걸 돌려주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갖고 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뭐 이거 네, 다음부터 그리고 뭐 약간 이 문제와 관한 약관과 관련된 것은 뭐 팀쿡의 며느리도 모른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근데 애플 측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어쨌든. 네. 그래서 애플 측과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애플의 전화는 정말 뭐랍니까? 이게 일단 뭐라고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이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보통. 예. 취재원에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장 정확하게 책임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자와 네. 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뺑뺑이 돌린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코믹한 게 뭐냐면은 제 뺑뺑이를 돌았어요. 여기저기 다 전화해 보셔야 돼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 뭐 기자들한테 무슨 그 담당자가 누구냐 혹은 기술 담당이 누구냐 홍보 담당이 누구냐 그럼 전화를 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전화를 확보할 수 있지만 예. 보통의 소비자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루트로 한번 먼저 해봤어요. 네. 소비자들은 어떻게 어떤 상황을 겪게 될 것인가. 그렇죠. 보통의 억울한 소비자들은 일단 메일 보내는 걸 빼고 메일도 나중에 보내긴 했지만 보통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네. 특히 책임이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애플의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애플에 거기 보면은 무슨 전화 있잖아요. 애플 사이트 보면은.
30분을 기다리게 해요. 뺑뺑이를 돌려요. 30분을 기다리게 하고. 예, 뺑뺑이 돌. 조금 있으면 뭐 알려주겠다. 좀 더 뭐 책임자를 알려주겠다 해놓고 네. 30분을 진짜 계속 동호 반복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통화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이분들은 너무너무 목소리를 듣건데 착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거는 확신해요. 아, 예. 착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옆을 미룬다. 이분들은 그리고 위탁업체에 분명히 비정규직일 것이다. 이것도 99.9% 확신을 합니다. 전화 받는 분들은 애플 본사 아니다. 아, 저 예전에 그쵸. 대부분 뭐 99%는 뭐 정직원이 아니죠. 보통 저 애플 전화 상담은 애플 콜센터 비정규직 그 구인 광고 뜬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면접부터 페이스타임으로 봐요. 페이스타임으로 더 얘기해봐요. 면접 더 본다고요? 얘기해봐요. 면접을 페이스타임으로 봐가지고 재택근무합니다. 그래요? 좋다. 그러니까 결국 면접 볼 때부터 단 한 번도 회사에 나가보지 않는. 아,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만드는 시스템을 애플이 가지고 있다. 네, 심지어 특히 이런 좀 개발자 등록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심지어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이 해외에서 받기도 합니다. 이 민노 편집장님께서 민노 편집장께서 예, 예. 말씀해주신 이 취재 행위를 그렇죠. 하셨던 거는 2013년 11월에 오원국 씨가 이 문제를 겪고 난 다음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니까 슬로우 뉴스로서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보도였어요. 일단 많이 읽었어요. 안 해도 아, 중요하죠 그거. 많이 읽었고 방송 흐름에 필요 없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만큼 공감했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반가웠고요. 네. 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원국 씨께서 슬로우 뉴스에 제일 처음 찾아온 거는 아닐 거잖아요. 여기저기 다 갔겠죠. 여기저기 다 갔는데 다 거부했어요. 왜일까요? 거부했거나 혹은 뭐 다룰만 한데 이게 우리 진짜 나는 뭐 회의에 올리겠다. 근데 데스크 보통 이 안건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 그분한테 뭐 키를 당했거나 이런 거죠. 네. 근데 소위 말하는 메이저에서 거절당한 아이템. UMC는 2005년 앨범을 낸 데뷔 9년차 래퍼입니다. 랩부터 작사, 그리고 그것은 알기 싫다의 진행자까지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모습 기대되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곰탱이78님, 재미와 의미 그리고 깊이에서 압도적인 최고입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감사의 말 전해주셨습니다. 용용님, 화가 많이 나신 건 알겠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셔서 불편하네요 라며 살짝 아쉬운 마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잼님의 사연입니다. 그 알실 감동했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맛있는 것 사드리고 싶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 함께 웃읍시다 라며 희망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팟캐스트에는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정치, 시사 분야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 가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팟캐스트의 눈은 항상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팟캐스터 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날 것 그대로의 방송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